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 제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포럼 부의장인 심상민 성신연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포럼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이죠. 지난 3월 26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이제 기조 주제를 가지고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와 어떤 변동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회의를 해서 조직을 조금 이제 구체화를 했고, 오늘 사실상 첫 번째 세부적인 주제, 그리고 가장 첫머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1시간 반에 걸쳐서요,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각각 발제를 듣고, 또 현업과 학계에 계신 토론자분들이 각각 주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연이어서 종합 토론을 한 30분 정도 갖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순서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석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참석자분들이 우리 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마스크 쓰고 있고 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박수로서 한 분 한 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신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 세 분을 먼저 아울러서 소개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으로서 조한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프라임 사업그룹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최선영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발표를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정동훈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역시 세 분의 토론자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먼저 박관우 위즈윅 스튜디오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OTT의 선도, 세계적인 선도 리딩 컴퍼니이죠. 아프리카 TV TL 부문의 김종승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박상일 서울과학기술대 전자-IT 미디어공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온라인 위주로만 많이 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실시간 중계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한 자리에서 토의하고 하는 경우가 참 귀한 자리인데 바쁘신 가운데도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제를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님께 청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이종 사업 간 빅블로 합의라는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희 교수님 1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용희입니다. 먼저 요 발제를 부탁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용기 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익히 이제 산업 쪽에서는 알고 있는 전략이고 추진되는 전략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시기가 왔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젠다를 제시하는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기 전에 OTT 국내외 OTT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여러 군데서 많은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세계 OTT 시장 규모는 2018년에 760억 달러에서 2022년에 1,410억
달러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 일로에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도 3천억 시장에서 7,800억 시장으로 2배 이상 성장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진출한 이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매출액의 성장 속도, 가입자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산업의, 미디어 산업의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가입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넷플릭스가 806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365만 명, 그다음에 티빙이 307만 명으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성장 정체 일로에 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지배적인 사업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들을 많이 수급해가는 그런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진출할 예정이고 아마도 지금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이 끝났다라는 지금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OTT 산업은 굉장히 큰 경쟁 시장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해외 플랫폼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컨텐츠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로컬 시장에서 이제 그 단일 국가 시장에서의 경쟁 투자에 대한 규모 경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 OTT는 한번 투자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 사업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사업자와의 그런 투자 경쟁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해외 사업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업자들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또 양질의 컨텐츠를 수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글로벌 사업자들의 투자 규모를 비추어 봤을 때에는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도 함께 이것들을 좀 이렇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웨이브는 그 지난해 600억을 투자했고 2025년까지 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티빙 역시 2023년까지 4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즌이나 왓챠도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컨텐츠 산업에 이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경쟁적으로 발표했던 시점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아마 지금이 가장 르네상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로 진출함으로써 산업이 재편이 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들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경쟁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국내 시장에 발현이 될지 우려가 있는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OTT 플랫폼의 한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이 시장이 꼽히기도 전에 이제 경쟁적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고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봤지만 이제 뭐 뒤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알고리즘 때문에라도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좀 큐레이션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트렌드를 좀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강요된 트렌드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가 기존에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됐을 때 더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들이 쉽게 노출이 안 되는 결과까지 도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컨텐츠의 수급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OTT들은 많아졌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 수급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트렌드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넷플릭스가 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넷플릭스가 볼 게 없다, 아니면 넷플릭스가 뻔한 것만 나온다라고 평가하고 떠나는 가입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피콕이나 애플이나 HBO 맥스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지금은 마치 반도체를 수급 못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수급 못해서 OTT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의 해외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결론입니다. 제 결론을 또 말씀 먼저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OTT 사업이 성장을 하려면, 아니면 성장성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에는 가입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를 따져봤을 때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해외의 가입자들을 수급해야 되는 것들이 결론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해외를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그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필요성 하나 또 보시면은 가입자 증가를 하고 기업의 시장 가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연도별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시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좀 반등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가운데 보시면 그런 이제 시장의 평가라고는 그 주가 상승률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성장률을 다시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감소가 되었다가 코로나라는 특수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좀 회복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더 이상의 성장성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환경. 왜냐하면 다양한 OTT들이 경쟁을 하고 콘텐츠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규 콘텐츠 제작이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공급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못 구하는 자동차 업체처럼 이제는 어떤 이런 성장성의 속도가 저해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제 성장이 멈추고 정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OTT 산업이 인재 형성이 되고 이제 꼽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성장의 속도가 정체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콘텐츠 수급은 어렵다. 그런데 또 하나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세계와의 경쟁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OTT 산업이 마냥 그런 어떤 좋은 예측성, 좋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성을 보시면 가입자가 왜 늘어나야지 경쟁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좀 개념적으로 그려본 것인데요. 가입자가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가입자당 컨텐츠 제작 규모, 그러니까 컨텐츠의 투자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이 100억짜리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1000만 명이 있었을 때에 100억짜리 콘텐츠와 100만 명이 있었을 때 100억짜리 콘텐츠를 비교한다면 가입자당 투자 금액이 극소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고, 또 가입자당 매출액이 극대화되는 부분. 그래서 이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효율성과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규모는 해외 사업자보다 적고 또 가입자당 매출액도 해외 사업자보다 적기 때문에 이 면적을 넓히는 작업, 경쟁력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외로 진출을 해서 또는 다른 산업과 연계를 해서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숙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영상 콘텐츠로서 영상 유통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가입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만약에 어떤 특정 사업자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다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가입자 성장 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터키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 지났을 때에는 북한과 합쳐도 터키 인구에 못 미치는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서는 가입자의 성장에 한계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외 사업자들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이 절실하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종사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가입자를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성장 정체와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종산업 간의 빅블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지만 언젠간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뭐 아이러니하게도 OTT 시장의 어떤 활성화 시기, 성수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의 여가 시간을 이제 빼앗긴 여가 시간, 다른 이제 레저를 하거나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간이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오고 OTT를 소비하는 시간으로 되었다면, 이제는 고객의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시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고객의 여가 시간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OTT와 다른 여가 시간을 공존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 정동훈 교수님이 설명하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OTT들이 그런 다른 산업과의 여가 시간을 공유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24시간을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한다면 업무 8시간, 그다음에 여가 8시간, 수면 8시간으로 나눴을 때 OTT 시장은 결국에 여가 8시장을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가 8시간을 OTT를 보느냐, 아니면 유료 방송을 보느냐, 게임을 하느냐, 아니면 나가서 자전거를 타느냐, 요 시간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게임이나 OTT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늘고 가입자도 완만하게 늘었던 것이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넷플릭스의 성장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회복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 시간 8시간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다시 이제 보복적인 그런 어떤 그 집 바깥에서의 레저 활동들이 회복될 거기 때문에 OTT의 성장 속도는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입자도 확장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OTT의 이런 활동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기존에는 제가 그냥 감히 정리하기로는 지금의 OTT 시장은 기존 유료 방송의 셋탑의 확장 버전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른 산업과, 이런 게임과 헬스케어와 커머스와 또 요즘 말하는 메타버스와 결합이 돼서 가입자를 증대하고 플랫폼 시장을 확대하고 또 다양한 광고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 사업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 컨텐츠 위주의 평면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자끼리 수평 결합을 하든 CPND 사업자의 수직 결합을 하든 영상 컨텐츠 위주의 평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복 가입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5천만에서 더 확장될 수가 없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입체적 결합을 한다면 5천만 이상의 가입자들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아르프라든지 MAU라든지 성장을 가름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이버가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하고 지금 그 협력 모델을 통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과, 또 CJ ENM은 네이버의 가입자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티빙의 가입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빙이 생각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또 가입자나 아니면 MAU 숫자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시장 역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자들이 라인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수급하는 비용을 좀 줄여주고, 또 반대로 티빙이라든지 웨이브가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플랫폼을 까는 시간을 좀 줄이고 기존의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의 가입자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모델들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하나만 당겨주시면,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합을 함으로써 그 티빙의 월별 순 이용자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계절을 타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완만하게 줄어들고 늘어나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성장 일로로 지금 들어섰다라는 것이 그 티빙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자율주행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여가 시간 중에 이동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과를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만 생각을 해도 2시간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들을 OTT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HBO Max나 AT&T가 자율주행차에 자사의 컨텐츠와 플랫폼을 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와 결합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가상세계에 거의 그 셋탑박스와 유사한 UI, UX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연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HBO Max의 사례인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하고 그것들을 가상세계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가상세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데, 특이한 점은 5G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CPND를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가상의 어떤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기계를 통해서 집안에서만 볼 수 있는 가상세계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런 어떤 새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OTT의 어떤 그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송신사가 충분히 이 CPND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만화를 만드는 그 콘텐츠 사업자하고 자율주행과 5G가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 속에서 이런 오리지널 DC 코믹스의 만화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볼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서비스는 디지털 사이니지인가 라는 겁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방송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가통신사업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정의할 수 없다라는 점이고, 지금 아까 전에 메타버스 사업에서 그 제공하는 이런 그 컨텐츠들은 그러면 게임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OTT 사업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가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쇼퍼블 TV라는 것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QR코드는 그럼 과연 티커머스인가, 아니면 가상관전 광고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 산업이 융합되고 발전되면서 정의할 수 없는 시대로 도래가 됐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동료의식입니다. 요거 좀 시간이 조금 넘어서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자, 넷플릭스가 이거는 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사의 내용을 제가 딴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IPTV가 넷플릭스 상품을 공급을 하면서 수익률을 구화를 내줬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를 컨텐츠 사용료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PP들에게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9화까지 내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티빙한테 컨텐츠 대가를 제공했을 때 그 3,000원 이상을 순전히 공급을 해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가치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지금 IPTV나 SO나 PP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컨텐츠 가치를 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돼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속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를 주신 것처럼 플랫폼 경제가 이제 핵심이 유통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 워낙 격화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종산업 간 글로벌화해서 빅블러라는 표현으로 다루셨습니다. 아울러서 마무리하실 때 지금 이제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 물론 현업에서의 전략적인 어떤 솔루션도 중요한데 함께 말씀을 주셨고요. 아주 모두가 궁금해하고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조한규 그룹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고, 또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 어떤 부분이 또 의견이 계신지 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종산업으로 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아무래도 전 현업에서 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플랫폼 레벨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작 시장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작 시장,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는 쪽 입장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글로벌에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글로벌의 저작권을 원래 판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국내에서 제작비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에는 전부 다 우리가 뭐 표현으로 셀아웃 해버려. 그냥 아예 팔아 버려야 되거든요. 팔아 버려서 뭐 여기 다 계시지만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무슨 비키나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해서 권리를 넘겨야만 사실 제작 자체의 어떤 수익성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시장 구조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진출한다고 할 때 당장 우리나라 한국 컨텐츠를 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다 다른 해외 플랫폼에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아마 조금 업계나 정부가 좀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글로벌 펀드 같은 걸 하나 좀 만들어서 업계도 조금 펀딩을 하고 정부에서 조금 펀딩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해외 권리를 좀 사서 그 펀드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 나갈 때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비독점적으로 제공을 해서 약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그런 제작의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분과 관련한 뭐 지분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활동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게 되면 글로벌은 뭐 당연히 국내도 훨씬 리스크가 클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저희도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아까 얘기한 뭐 제작을 국내 제일 큰 뭐 제작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뭐 방송사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붕적으로 굉장히 다 복잡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단일하지 않고 지붕도 복잡하고 또 지붕과 관련한 규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갈 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조금 어떤 조금 더 밀접하게 결합을 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적인 레벨의 어떤 뭐 자본의 어떤 뭐 결합이라든가 뭐 M&A, 뭐 지분 교환 뭐 이런 활동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유연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을 해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사결정을 과연 할 수 있는 조직인지 그걸 또 결정한다고 누가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걸 또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게 뭐 몇 년 또 보고 가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방송사는 막 예를 들면은 탑이 금방 바뀌고 그럼 그 다음에 정책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과연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나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종 결합은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영상만 가지고 지금 K 영상만 갖고 단독으로 가기에는 좀 아무래도 어떤 규모나 경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 웹툰이라든가 K 웹소설이 이제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어떻게 좀 잘 엮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좀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 혹은 다른 카테고리, 다른 장르들과 연계를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이 빠졌네요. 예, K-팝도 K-팝 팬들이랑 결국은 다 같은 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할까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종결합과 관련해서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존이나 쿠팡이 영상을 가지고 표현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이제 컨텐츠 아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쳐줬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과연 이제 컨텐츠의 가치를 잘 인정받을 거냐 아니면 이게 그냥 미끼 상품으로서 넘겨주는 뭐 공짜 상품으로 번들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주 심층적인 주제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플랫폼 글로벌화나 이제 경쟁 자체가 격화되다 보니까 유통 쪽의 전선이라 그럴까요? 그쪽에 많이 좀 포커싱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을 토론 주신 것처럼 그 이면의 경영 시스템, 특히 이제 그 가버넌스 같은 부분, 의사결정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작 시스템을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한데
IP 쪽도 그렇고 제작 시스템이 콘텐츠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하면서 서로 이제 본격적인 이전 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어서 최선영 교수님께서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제가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OTT 글로벌 진출해야 되고 또 이종 결합해야 된다는 거는 적극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다만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플랫폼 관점에서 봤다면은 콘텐츠나 이제 이용자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떤 유대나 연대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거나 이종 산업 간의 진출을 도모해야 되는 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기업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거는 플랫폼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용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간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저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IP가 여러 군데를 트래블링 할 수 있는 좋은 IP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플랫폼들이 좀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까 하면서, 요즘의 현상들 세 개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특징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항상 그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고 넷플릭스 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졌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넷플릭스와 같은 넷플릭스 라이크 OTT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옆에 오셨지만 카카오 TV라든가 브이라이브라든가 또는 위버스 같은 것,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어떤 그 OTT들이 오히려 글로벌 진출에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나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SBS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굉장히 엄청난 호실적이 났죠. 영업이익, 순이익도 엄청 났었고 작년부터 턴어라운드 된 게 재무제표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광고도 늘어났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이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이 늘어났어요. 이익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매출이 여기 사업수,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업 수익이었거든요. 33%가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작비는 120억 정도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은, 삭감이 됐습니다. 10% 정도. 그런데 사업 수익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수익이 포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을까 보니까 코로나 동안 작년, 올해 동물농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애니멀바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서 글로벌 구독자들이 유입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동물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또 글로벌 독자들이 언어를 크게 또 소용하지도 않고 또 재빠르게 또 자막 서비스도 또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애니멀바가 하루 피크치가 100만 조회수 이상 나오는 그 영상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인간적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내는 걸 봤을 때, 이렇게 기존의 IP를 가지고 이제 OTT로 활용하는 방법, 글로벌 독자들이랑 구독자나 또는 그 오디언스랑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출연료를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돈을 안 들이는 제작비 포맷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올드 포맷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예전에 있었던 포맷들인 거죠. 뭐 거친 마당이라든가 최근에 이금희 씨가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야인 이즈백 같은 야인 시대 패러디란다든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카카오 TV로 이전에 간 창작자들이, 그 제작진들이 지상파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낸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활용할 때 중요한 거는 팬덤 활용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콘텐츠에 있어서. 예컨대 지금 뭐 개미는 뚠뚠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에도 제공이 되고 있죠. 카카오 TV에도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슈카라고 하는 전석재 씨 같은 경우는 150만 구독자가 있고, 3프로 TV에는 김동완 씨 같은 경우에도 140만 구독자가 있는 그
출연자거든요. 그런 데서 연예인을 능가하는 또 다른 유입 팬층을 가져오면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적은 제작비를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OTT 플랫폼에서 넷플릭스와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브이라이브하고 이제 위버스에 관련된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종의 산업, 음악 산업이 이제 OTT를 견인하고 있는 현상들이 가시화됐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보는 음악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에 꼭 넷플릭스와 같은 또는 지상파 방송이나 기존의 영상을 그대로 서비스하는 그런 OTT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로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토종 OTT 플랫폼 웨이브에 계시는 노동환 부장님께서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맡은 콘텐츠 웨이브 노동환입니다. 금일 김영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이제 잘 들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발제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딱 단어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업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딱 생존 지속성이란 문구가 눈에 딱 와닿는 게 그만큼 이 OTT 시장이 해외 사업자하고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글로벌 진출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건 사실인 건 맞고요. 근데 하지만 그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는 그 단이 움직이게 되면은 상당한 검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진출을 할 경우에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더 이제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상당한 고민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OTT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부분 콘텐츠, 기술, 서비스 이 세 관점에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 그 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보면은 OTT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은 머니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없으면은 실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사실이고 그 자본은 콘텐츠 투자를 위한 하나의 미천이라고 말을 하죠, 저희는. 그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해외 사업자와 경쟁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 구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내 OTT 저희 웨이브를 포함해서 티빙, 왓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자료에서는 작년에 600억 정도 투자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 대비 저희는 100억 정도도 투자를 해가지고 총 700억 정도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800억 원 규모의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 대비 투자 금액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그 투자를 통해서 확보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가지고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고 오리지널 콘텐츠와 독점 수급하거나 퍼스트로 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를 유인시키거나 기존 가입자를 낙인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닐슨 코리아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가입자 영향 분석을 했었을 때 가장 좀 재미있는 결론이 나타났는데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OTT 시장이 특수 그리고 이용 시간이 늘어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총 미디어 이용 시간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를 다시 뜯어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PC, 모바일, TV 그리고 기타 사용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이용자들은 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그 관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디어 이용자들의 상대적인 이제 불면법칙이 좀 증명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불변법칙이 있는데 과연 어디서 그 시간을 가져와야 될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말에 따른 것도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 일환의 하나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지고 가정생활이 늘어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스마트 TV에 대한 이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의 OTT라고 하면은 모바일 기반의 중심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 특이한 점은 스마트 TV를 통해서 OTT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났다는 점. 그 부분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OTT는 이만 모바일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 TV에도 어느 정도 이용 시간이 전이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전략적인 수립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영희 교수님께서 OTT 플랫폼에 대한 이제 확장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 쪽에서 OTT를 바라봤을 때는 OTT는 동영상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사업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 이후 이제 토론에서 이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이후 또 토론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잘 체크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의 서비스나 콘텐츠 퀄리티가 아무리 아주 글로벌화하고 그다음에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용자 픽하는 거니까 그 커스터머 비헤이비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 시간 운영을 슬기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신 김영희 교수님이 이제 좀 답변해 주시고 추가 설명하시는 거는 요 다음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붙여서 하는 걸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바로 두 번째 발표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되셨죠? 정동훈 교수님. 예, 정동훈 교수님께서 지금 다뤄야 되는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이용자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정동훈입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인데 발표 시간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빠르게 스킵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저도 15분 알람 시작하겠습니다. 예. 5G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실 테니까 충고하고요.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아이폰이 첫 출시됐을 때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생활을 다 예측하고 있을까 이거거든요. 5G 네트워크가 나오면은 어떨까요? 저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순전히 하나의 예측인데요. 최대한 그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방면에 접근을 하는데 제 접근 방식은 정말 프랙티컬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한 20여 년간 주식을 했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읽으려고 합니다. 제 취미가 사업계획서 읽고 어닝 시즌에 나오는 페이퍼 읽는 거거든요. 저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저는 학교에 있지만 이 프랙티컬한 영역이 오히려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도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G 때 스마트폰, 4G 때 OTT, 온라인 모바일 쇼핑 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5G는 뭐가 있을까? 천상 우리 주제가 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실감 미디어, 실감 컨텐츠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4D 플레이에서 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물방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어떤가요? 게토레이로 만든 광고 영상입니다. 빵내에서 상 받았고요. 실감 미디어가 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냐면은 이제 진짜 같은 진짜가 더 현실같이 구현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는
진짜 촬영한 게 아니고요. 게임 엔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빠르게 miles away, where the warning signs are the largest. The 일기예보도 Arctic, the fastest 유튜브에서 warming area 1000만 on Earth. Changes 회를 here 달할 are 정도로 drastic, undeniable, 혁신적인 and 컨텐츠, all 늘 too 눈길을 끄게 real. 되죠. 이건 This 역시도 게임 Greenland 엔진으로 glacier 만들었습니다. is known as Jakob. 지금 보시는 것은 게임 엔진에 더해서 센서를 통해서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는 가상의 컨텐츠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LG 폰도 멀티 and you get their three videos separately along the top of the display, still with the main video playing at the bottom. CPU 이제 This is a demonstration for now, but it gives you an idea of how it could be used for live video and for events that are streamed and then are dedicated at. 저는 영상산업의 패러다임은 진작부터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최근에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코의 2017년 영화가 최초의 유니티로 만든 영화인데요. 물론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감흥은 덜한 일이지만 게임 엔진의 파워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쪽 시장에서는 이제 게임 엔진의 So there were two things that we 적용이 did using VR in production. 아주 많이 One was the design itself of the 적용되고 train. 있습니다. Two is 이런 the 식으로 more 진행되고 practical version of what is the size of the train, what is the height of the train, how do we jump from car to 프리비즈라고 car when 하는데요. that car is 현재 헐리우드에서 tilting 제작된 back and 대부분의 forth, how do we 프리비즈 hold 같은 on to it? 경우에는 게임 엔진으로 We used it. 제작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프리비즈뿐만 아니라 아예 영화에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겁니다. 비단 외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엑소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왼쪽에는 실제 완성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메이킹 필름입니다. 일산에 있는 스튜디오, 하나의 스튜디오를 완전히 이렇게 가상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제언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아마 핵심이 이것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촬영 장소에 모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찍고 와서 이 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가령 예를 들면 레이트레이싱 같은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이게 기존 기술로 하면요 굉장히 힘든 기술, 구현이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물건이 움직이는데 그림자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클릭 하나로 됩니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게 다 게임 So realistic lighting from the LEDs makes the show look 2019년 better. 이제 곧 디즈니 But 플러스 virtual 금년에 sets 들어올 help 것 with 같은데요. practical 만달로리안은 concepts 꼭 too. 보시기를 Take this scene in the office of the 바랍니다. Twilight, played by Werner Herzog. 만달로리안의 In a 대부분의 scene 장면 like this, 역시도 surely they just built a 게임 simple 엔진으로 set, right? 만들었고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엔진에서 게임인 것 같지만 사실 게임부터 출발했지만 영상, 엔지니어링, 디자인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자체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의 사실성 한번 보시겠어요? 20 years of civil war. 게임과 영화, 드라마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영상 콘텐츠 시장이 변화하게 되죠. 통당만이 맛과 융복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역시도 영상과 게임, 기타 컨텐츠와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게임 엔진으로 정의하고 So there were 있습니다. two things that we did 제가 using 게임 VR in 엔진 production 회사를 design. One was 대표해서 the design itself 말씀드리는 of the 것도 train. 아니고 Two is the more 물론 practical version 제가 관계자일 of 수도 있네요. what 왜냐면 was the size of 유니티의 the 주식을 train, was 갖고 the 있기 height of the 때문에 train, how 그렇긴 do we 한데 jump from car to car when that car is tilting back 게임 and 엔진은 forth, how do we 정말 hold on 무서운 to 것 it.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요. 밑에 부분 보시겠어요? 2017년 8월 9일에 우리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 디즈니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위쪽을 보시겠습니까? 2019년 1월, 2년 있다가요. 우리의 경쟁자는 HBO가 아니라 포트나이트다. 포트나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임 엔진 그 언리얼을 만든 거기에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양식의 컨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홀로그램은 사실 이러한 컨텐츠로 나타나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건 사실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유사 홀로그램으로 또는 유사 홀로그램이 실제 공연장에서 활용되는 사례로는 공연장에서 많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볼루메트릭 비디오 부분이 매우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서 한번 비용 대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킹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평 되는 공간에서 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거는 예전에 우리 K-컨셉 만들 때 3D 해가지고 동대문하고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볼루메트릭 비디오 스튜디오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면은 일단은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쪽으로 참 관심이 많은데 제가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좀 정의하고 같이 요거 한 3분 정도만 제가 쓰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정의한 거는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며 현실, 비현실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확장 현실 공간이라고 정의하는데요.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는 말은요. 메타버스는 텍스트로도 존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꼭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고품질의 메타버스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즉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면서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현할 때 가장 고품질의 메타버스 환경이라 생각하고요. 현실 비현실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오는 환경을 구현해야 되는데 저는 특히 경제적 활동, 생산과 소비와 거래가 되는 환경이 궁극적으로 가장 고품질의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현실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현실은 현실과 혼합현실과 가상현실을 모두 포괄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단적인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확장현실과 높은 수준의 확장현실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규정된 공간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기반으로 제한된 경험을 하는 낮은 단계의 확장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버벌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높은 단계의 확장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공존하는 다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업계에 계신 컨텐츠 제작 쪽 관련되신 분들이요. 꼭 메타버스를 가상현실 환경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것을 확장현실을 느낄 수 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령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제페토 잘 만들어가지고요.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시킨 다음에요.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 거기다 올려놓으시면요. 배송 잘 돼 있거든요. 그럼 메타버스 환경에서 상거래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동남아로 쏘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고품질의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예가 이런 겁니다. 저는 5G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원동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자동차입니다. 2019년, 18년서부터 자동차에서의 확장 현실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겠죠? 자동차는 움직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는 공간에서 확장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컨텐츠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무언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협업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3분 남았는데 선생님 지금 12분 했는데 제가 예 3분 했는데 예 12분. 그래서 미디어의 미래는 저는 고마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서비스, 온디맨드 서비스, M&A, AI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글로벌 서비스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놈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바일 스트리밍 세계 최초 5G 클라우드 게임 구글 스테디아가 지금 작년에 잠깐 접었거든요. 그러나 5G 나타나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왜냐하면 최초 사용성 경험을 해보면 5G 통신망을 활용한 클라우드 게임을 그래서 저는 모바일 스트리밍이 U+에서 가장 강력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온디맨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컨텐츠 추천 기술 구독 모델로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산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바꿔서 제가 막걸리 회사에 특강 갔을 때도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는데 막걸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지상파 같은 곳은 어떤 종편이나 지상파가 살 수 있는 것은 뉴스 생중계 광고밖에 없는데 예, 그렇고요. 대표적인 애가 CJ EN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CJ ENM도 좀 주식 갖고 있고요. M&A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M&A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인수하고 합병하고 협력하라. 벌써 말레이시아 아이플렉스는 텐센트한테 뺏겼습니다. 쿠팡이 그나마 이제 후쿠를 잡았는데 나머지 어떻게 될지 이제 기대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BMW하고요, 벤츠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동차 시장 지키려면요, 현대자동차는요, LG전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KT, SKT, LG플러스, LG화학, SDI 등등등 다 협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쪽이나 미국 쪽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하고 합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서비스, 요거는 뭐 다 아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AI 서비스에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러나 기술이 모든 걸 협력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UX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내 미디어 기업에서요, 사용자 경험 서비스를 연구하는 곳이요,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90%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있어도 굉장히 작습니다. 포션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보는지 묻지 말고 왜 봐야 하는지 물어야 됩니다. 왜 안 사용하냐고 묻지 말고 왜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자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마워에 더해서 UX 25초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게임 엔진 인력 무조건 키워야 돼요. 5년 뒤에 제가 이 PPT를 2007년서부터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지상파 방송 특강 가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공동으로 KBS, MBC, SBS 공동으로 한 1부는 봐주시죠? 위원장님, 그래도 1부는 봐주시죠? 제가 그때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해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서부터 주식 리포트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미국에서. OTT로 트랜지션 될 것이다. 그래서 카니발라이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력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게임 엔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촬영에서부터 LED 관리자 같은 경우 이건 물론 버추얼 스튜디오의 얘기긴 하지만 관련된 인력 꼭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게임 업계 쪽에서는요, 페이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부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부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협상 전문가 아직 안 도착했나? 협상 전문가는 연봉 협상에 실패해서 파업 중입니다. 사람을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 10년, 15년째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이 발전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행하기는 힘들어. 나는 시스템이 뒤떨어져도 난 지금이 더 편안해.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들었네요. 유튜브 구독자 꾹 눌러야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자, 바이를 해야 될지 셀을 해야 될지 토론에 이어서 한번 좀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제가 고민하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훑어주셨네요. 저희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컴퓨터 그래픽이 요즘에 이제 VFX라고 해서 영화나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실감 컨텐츠까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승리호라는 영화의 그 시각 효과를 담당했었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화두가 있어요. 이제 그 어떻게 저희 쪽 그 디지털 컨텐츠 메이킹에
이제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바로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리얼타임과 인터랙티브란 두 가지의 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은 뭐 저희는 이제 후반 작업에 의존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수정해줘 그러면 그 일주일 후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니까 보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 이름이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보는 대로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적인 미래 트렌드로 보고 준비를 해왔었고요. 인터랙티브는 되게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작업 환경 자체가 인터랙티브가 된다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프로세스 자체도 영화 감독이 촬영하듯이 현장에서 배우 디렉션 주고 카메라 오퍼레이션 하면서 찍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된 영상도 실시간으로 생방송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직관성까지 가져올 수 있는 큰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시대까지 가게 되면 컨텐츠 자체가 이런 게임 엔진 기반의 그 플랫한 이미지가 아니라 볼륨 형태로 컨텐츠가 딜리버리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 자체를 프레임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는, 일반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공간에서 그 캐릭터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컨텐츠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메트릭 캡처 말씀하신, 아까 컨텐츠가 뭐 볼륨으로 간다고 했죠. CG로 만든 컨텐츠는 당연히 볼륨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사, 실제로 대상을 촬영한다는 실사 개념도 에디슨이 100년 전에 만든 카메라의 개념에서 지금 메이저 체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실사도 볼륨으로 담아내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나중에 메타버스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런 그 컨텐츠 자체가 바뀌는 거죠. 볼륨으로 바뀌고 그 안에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한 자유도를 확보하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는 참 광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기사도 보고 하지만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지금 뭐 디지털 뭐 인터넷 시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다 제대로 융합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이런 버추얼 월드나 그런 그 증강된 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뭐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일종의 플랫폼이 될 텐데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전체 메타버스를 만들 것이냐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이나 뭐 포탈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공간 혹은 일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시스템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그 경제 시스템,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생활 공간이고 일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디지털 그런 자산들이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자산이 이 플랫폼에서도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쪽 뭐 게임에서 열심히 아이템을 사든지 혹은 훈련시켜서 무기를 만들고 했어요. 근데 다른 게임으로 옮겨가면 이 아이템을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아바타 혹은 나를 이제 그 재해석한 혹은 모방한 아바타가 결국 나를 대신해서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아바타조차도 하나의 디지털 에셋이 되는 거고 이게 플랫폼마다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제페토에 있는 아바타 기껏 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 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 산업에 있는 큰 플랫폼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새로운 협업 체제나 궁극적인 이런 틀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게 결국은 아까 인문학적
고찰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생활 공간이고 일터라면. 네, 시간. 네.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민간 기업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정동훈 교수님도 휴먼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메타버스를 또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어서 다음 순서로 옆자리 박상일 교수님께서 그런 전망과 기술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딴 얘기하려고 눌러야 되나? 죄송합니다. 좀 뭘 좀 생각을 했는데 정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15분짜리가 아니고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15분밖에 안 하셨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 집행하시는 분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드리고 우리 메타버스가 진짜 실제로 뭔가 그럼 나는 거기에 뭐 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하고 우리 교수들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를 막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 와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실제로 이걸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돈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플랫폼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여기 와 계시는 정부 분들은 또 뭐 하실 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까?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텐저블한 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메타버스가 나왔어. 아니면 뭐가 나왔어. 거기 좀 여러분들 포트나이트나 아니면 뭐 마인크래프트나 뭐 로벅스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안 해봤을 거예요. 왜냐면 10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0대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10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뒤떨어져가지고 페이스북에다 내가 오늘 뭐 한 거 썼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걔들은 전혀 안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갔고 유튜브도 이미 갔고 인스타그램 조금 하는 거 있는데 지금은 다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과연 나는 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인식해 볼 수 있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는 9,000원을 내야 돼요 들어갈 때. 근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걔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그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않고서 그걸 얘기한다는 건 되게 어려우니까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정 교수님 모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다가 저는 사실 반도체쟁이에요. 원래는 삼성 반도체에 13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 교수로 와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모토로라라고 하는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스틴 텍사스에 1995년도에 삼성에서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거야. 반도체 공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모토로라에 있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막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여긴 사람이 많고 했더니 나를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삼성으로 왔습니다. 바로 뭐 한 달 만에 제가 이제 옮기고 말았는데 그러고선 제가 13년을 지냈는데 요새 와서 보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물론 제가 뭐 어떤 대통령님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가서 이렇게 악수하고서는 6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절대로 600조 원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다 삼성전자가 하고 SK가 할 돈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거기에 좀 잘 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미국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땅 줘 공짜로. 우리나라에 땅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그랬다가 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뭐 10년 동안 세제를 안 받아. 돈 세금 제로야. 있을 수가 없지.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의 룰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정 교수님 얘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 있잖아요. 여기 반도체. 자동차 얘기도 많지만 이거 여기에 좀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을까?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요새는 TOPS라 그래요. 테라 오퍼레이션 per second. 그러니까 이게 1초에 몇 조개의 오퍼레이션을 하는가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GOPS였잖아. G, 뭐 기가로 했는데 60 TOPS per watt. 뭐 요새는 이렇게 해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백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렌더링이나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정부하고 하는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플랫폼을 어떤 걸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흥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보시면 어떨까.
한번 다시 전 모시고 싶고 그때 메타데이터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게임 꼭 한번 해보세요.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다른 건데 좀 러벅스 같은 거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그 제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의 컨텐츠가 그 버추얼 월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교수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연도 말까지 또 매달 이렇게 포럼과 또 세미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심층적인 주제가 뽑히게 되면 정말 워크숍을 해서라도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라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좀 아까 반도체 말씀도 김영희 교수님 하셨는데 정말 세상이 급변하게 되면서 그 에센스가 본질이 콘텐츠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미디어는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면서 그 다음 순서로 김정성 상무님이신데요. 판교에 계시고 아프리카TV 기술연구소 상무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관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엔지니어라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들 어떤 이 산업의 방향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발 막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갑자기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내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제가 더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예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접하는 양식 자체가 되게 다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그 메타버스라고 VR, AR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국내 아이폰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런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 저희가 만약에 뒤처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구글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다음에 뭐 애플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강제화시켰을 때 저희도 어쩔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번복을 안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변화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충분히 검증도 하고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종합 토론 시간에도 플랫폼 경제,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과 메타버스 또 기술 미래와 또 결합 부분이 또 논의가 나올 텐데요. 조금 이제 김상무님이 좀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아주 정말 시적절한 적재적소의 발표를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도 시간이 워낙 숏폼 콘텐츠라 요새 정말 아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계속 시리즈로 하기를 바라고, 이제 종합 토론 세션으로 일단 바로 넘어가서 주어진 시간에 첫 번째 발표지 김용희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토론 내용 들었던 거에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동훈 교수님께서도 토론에 관해서 총괄적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굵직한 논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가 말이 빨라지고, 그 단어 선택이 좀 다소 어지러웠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 저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동감이 되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하나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 좀 시간에 쫓겨서 말씀 못 드린 거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컨텐츠 유통시장이 지금까지는 플랫폼의 중심으로 지나갔다면 이제 디바이스 중심으로 좀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커넥트카라든지 아까 전에 말했던 스마트 TV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헤게모니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CPND가 다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하나의 통신사가 그걸 다 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CPND 사업자들이 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A를 하든 아니면 지분 교환을 하든 아니면 서비스 교환을 하든 해서 한 사업자가 그 CPND를 다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메타버스 얘기는 아니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시장이 얼마나 큰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미국의 16세 미만의 아동은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55% 가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4천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제페토라고 하는 그 게임이 그 2억 명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런 컨텐츠 유통이 좀 결합이 되면 시장이 확실히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아까 전에 저희 두 발표하신 분들도 그 자율주행차 얘기를 했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2,400만 대입니다. 이게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명 정도만 타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의 3천만 명 정도의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게임이든 아니면 방송 컨텐츠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OTT 시장에서 이렇게 방송 유통 컨텐츠를 확장한다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3천만 명의 가입자가 하루에 한 번씩만 가입을 한다 그러면 광고 시장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연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장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인크래프트가 지금 어떤 재밌는 걸 했었냐면은, 인천공항을 마인크래프트 세상에다가 그렇게 가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이제 인천공항을 같이 만들면서 인천공항이 하는 역할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한 사회공헌은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인천공항을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 이제 그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발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OTT 사업자로서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확장성에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여기 그 정부 측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디지털 자산 말씀하셨는데 NFT 관련된 교육도 라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그 교육도 라파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걸 융합한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좀 없다. 그러니까 기초하는 육성 사업들은 이미 충분히 정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융합돼서 하나의 그런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인적 인프라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언리얼이라든지 아니면 유니티 같은 컨텐츠들을 외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독점력이 세지면 이러한 그 금액이 얼마나 확장이 될지, 그래서 요소 비용이 얼마나 확대가 될지가 좀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고급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투자를 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것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글쎄 메타버스로 좀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작년에 그 이주향이 그 포럼에서 얘기한 거 하나하고 로블록스 IPO 하면서 마케팅 용어로 나왔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연히 뭐 마케팅 용어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메타버스 하면은 가상 환경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상 환경도 포함되지만 카카오톡이 만드는 세상도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문제라는 거거든요. 지금 가상현실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이 메타버스 세상 된다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또 바뀔 겁니다. 뭐 바뀌지 않더라도 가상현실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그 예를 이렇게 드는데, 힐튼 호텔,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도박하다가 그 집 가지고 저기 하이원 리조트 가가지고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시장이 이제 거기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거 언제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거대 기업이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타버스 어떻게 이거 가상현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확장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제공을 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근데 언론을 보면 다 가상 환경이야. 저는 제가 가상현실 연구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근시일에 안 놉니다. 올 수가 없어요. HMD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기사를 쓰겠죠? 그나마 오클러스 퀘스트 2 나오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해볼만 하는데 그것도 5분 쓰기 힘듭니다. 일단 200g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HMD는. HMD 200g 안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파마를 했거든요. 좀 이쁜가요? HMD 쓰면은 머리가 망가지는데 그걸 왜 쓰겠어요? 안 써요, 저도. 그냥 이렇게 대고서 합니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인천공항에 방문해서 뭘 하고 해서 거래를 한다? 글쎄요, 뭐 제 예측을 좀 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뭐냐?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확장 현실감을 증강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저는 그 부분이 하나가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은요, ROI가 잘 안 나와요.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 경험 연구를 반드시 마케팅에 연관시켜서 하라라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사용자 경험 팀으로 두지 말고 마케팅 팀에다 두면은 그것이 연관돼가지고 ROI 측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진흥 포럼 할 때도요, 저는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종 기업들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현기차는 무조건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저는 스마트폰 시대의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20년은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자동차로 갔을 때 현기차가 역할을 할 텐데 혼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쵸? 전기차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미디어와 연관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아까 박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이용자가 게이머들, 게이미피케이션은 또 청소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면 보면 다음에 또 중2 남학생도 하나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냐? 바이냐, 셀이냐? 남은 시간에 조금 한 가지 정도만 좀 터치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사회적으로서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최선영 교수님께서 SBS가 올드미디어가 반등하고 있다. 터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셨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급냉하고 있다. 이탈자들이 생기고 있고, 재밌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싼 뷔페 같다. 뭐 이런 표현하고. 그래서 이거 현재의 그 글로벌 OTT 슈퍼 플랫폼이 약간 둔화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본질적인 업앤다운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4월 말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CJ 서장훈 상무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참여를 했거든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왜 강한가? J-팝은 왜 폭망했고 K-팝은 이렇게 컸는가? 한국 대표로 서장훈 상무가 들어가서 우리가 잘하는 면도 있거든요. 이거를 일단 우리 카카오 그렇죠. 약간 반등한 느낌이 플랫폼 쪽에서 산업에서 감지가 되시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용자 둔화는 뭐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월정액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쭉 보고 나서 결국 이제 한번 다시 판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지속할까 말까를 판단을 하는데, 가입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돌아본 다음에는 약간 뭐 자연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막
근본적인 뭐 둔화나 사업 모델의 변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급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제 이게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탈률이 있는 거거든요. 서비스라는 게 이탈률이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된 거라서 그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이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고 사활이 걸리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아마존, 디즈니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는 게 맞습니까? 우선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가입자 이탈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공개되는 그 데이터가 MAU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입과 이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입자에 대해서 그 플랫폼에서 하는 이용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거의 1000만까지 갔다가 지금 800만까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용률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실적인 유료 가입자가 빠진 건지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거는 약간 좀 분석할 필요는 있는데 넷플릭스가 작년 기준으로 유료 가입자가 380만이라고 공시를 했었죠. 근데 아마 이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공시가 되고 나면 그 매출액 기준으로 분명히 가입자가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가입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넷플릭스에 있는 가입자당 ARPU를 분석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국내 가입자당, 국내 이제 플랫폼 있는 이제 가입자당 이제 ARPU가 제가 자세한 수치는 말씀드리지는 못해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따라가기는 지금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향후 이제 하반기 정도에 디즈니 플러스를 시작으로 하고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장할 텐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선도 자리를 이제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이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 아마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아직 시장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은 아마 국내 OTT 사업자 간의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플랫폼을 좀 약간 쫓아가는 그런 시장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TT에 대한 이용자 같은 경우가 아마 재작년 기준으로 0.9개였다가 작년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1.3개인가 1.6개 정도로 OTT에 대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독 수가 이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의 OTT를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복수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이런 예상치를 봤을 때 글로벌 OTT에서 1개, 국내 OTT에서 1개 이런 선택지를 두고서 이제 이용자가 이제 분화되고 그 속에서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그 관련해서 뭐 네. 최선행 교수님 그 의견 있으세요? 예, 터닝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략은 이용자 전략보다는 콘텐츠 전략 쪽에서 훨씬 더 우위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지사장이었던 김민영 씨가 아시아 총괄이 됐고, 지금 넷플릭스 본사에서는 할리우드만큼이나 K 콘텐츠에 기대하는 그 포션을 같이 동등하게 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랫폼들은 지금 글로벌 그 플랫폼들과 고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콘텐츠 창작자나 제작자 또는 이용자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신규 콘텐츠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SBS 사례도 봤지만 우리나라 지상파들이야말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말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그 오리지널 IP들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책적으로 가능하거나 혹은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업스케일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화질이나 또는 글로벌리 좀 넷플릭스에서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기기, 모든 화질, 모든 나라의 뭐 와이파이 속도에 맞춰서 스트리밍 하는 거에 최적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밑단에서의 어떤 그 기술 지원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콘텐츠를 좀 IP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종성 상무님 그 기술 지원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가 경험이 많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새로운 신산업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OTT는 이미 좀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공감이 됩니다. 진짜 어쨌든 해외 사업이 국내 시장을 잠식했듯이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 시도를 못했다라는 건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국가적에서 기술을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를 국가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좀 더 빨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진짜 기술 트렌드를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한 두세 발짝 더 앞서서 나가지 않으면 그 지원이 원활하게 전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원 업무를 하시는 게 주 업무시고 하다 보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시간적으로 거의 최종 마무리인데 그래도 뭐 지금 29분이니까요. 지금 그걸 좀 말씀을 콘텐츠 기술력이 우리가 원천 기술력이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크게 강하지는 않은데 OTT가 이제 지나가는 대세가 되고 발표하신 것처럼 콘텐츠와 게임,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형태의 컨버전스가 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열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마무리. 컨버전스는 예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뭐 1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게 얼만큼 퓨저하게 만들어졌는가의 차이지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요새 전기차 나오고 이제는 차인지 이게 뭐 뭔지 모르는 형태로 바뀌니까 엔터테인먼트로 바뀌는 관계에서는 가장 좋은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컨텐츠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뭐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퓨저블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나한테 보여지는 건 모두 컨텐츠로 본다면 정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정부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보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선도해 주시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참 쉽습니다. 그런 것만 해주시게 되면.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아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마무리 주신 내용으로 계속 찾아가는 탐색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어쩌면은 이제 오늘 실마리를 단서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가 발표된 커머스 같은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호도 그렇습니다만 카카오 또 잘하는 게 넌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걸 또 잘 하지 않습니까? 카뱅도 그렇고 모빌리티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로직이 미디어 콘텐츠, 방송, 영상 여기서 마음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신세대, 청소년 이런 앞으로의 세대는 커머스와 뭐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생활 전반에 뭐 움직이는 물류라든지 이런 것과 빅블러가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포럼 이쪽 베이스가 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2분 초가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것으로 그야말로 이제 좀 짧고 간결하게 1시간 반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의 발표자께서 전공을 잘 짚어주셨고요. 또 토론에서도 우리 제작과 경영 시스템과 그리고 글로벌 유통과 그리고 기술, 엔지니어 모든 걸 포함해서 다룰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순서로 가지게 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